지금까지 경험을 봤을 때 제일 가능성이 높은 게 저항도 소모전이다. 만약에 태국 입장에서도 여기서 한 번이라도 대규모 교전에서 피해를 할 그 캄보디아군이 피해를 입거나 캄보디아가 반격 역량이 아직 남아있긴 해요. 극적 휴전 협상, 저는 이거 10%라고 했는데 이 10%라는 뜻은 총선 전에 평화 협상이 될 가능성이 10%다. 기본적으로 KF-21에 대한 인도네시아 분위기는 반드시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관적인데, 인도네시아 정부의 반응은 공식적으로 그 KF-21과 협력을 지속하고 싶다 이런 내용을 많이 합니다. 엣지그룹은 그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있는 방위사업체를 정부가 모아가지고 만든 방산연합체고, 그래서 아랍에미레이트의 방위사업 지휘의 필수적인 그룹입니다. 주식, 암호화폐, ETF까지 원픽 리포트. 그리고 지난번 출연하셔서 태국과 캄보디아 간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현 시점에서 이 향후 전쟁 시나리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저강도 소모전이 지속될 것 같아서 60, 30, 10% 이거는 이제 솔직히 말하면 이제 제가 요 정도로 생각하는데, 이게 그럼 근거가 있냐? 솔직히 말하면 제 내피셜입니다. 지금까지 경험을 봤을 때 제일 가능성이 높은 게 저강도 소모전이다. 요걸 표현하기 위해서 60%라는 단어를 썼는데, 결국에는 총선 전까지 국경 지역의 전투를 계속하면 전쟁은 일단 태국한테 유리한 전황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이제 지속적으로 교전을 할 것인데, 만약에 태국 입장에서도 여기서 한 번이라도 대규모 교전에서 피해를 할 그 캄보디아군이 피해를 입거나, 캄보디아가 반격 역량이 아직 남아있긴 해요. 지금 뭐 형편없이 지금 패퇴하고 있는 것이 결국엔 임진왜란 때 우리 의병이나 그런 그 활동 같은 거 생각해보면 태국군이 이기고 있긴 있는데 캄보디아군을 막 경멸해가지고 대규모 장비를 파괴하거나 이러진 못하고 있거든요. 요게 사실 캄보디아도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국지전으로 계속되되 양측 다 대규모 교전을 피하고, 왜냐하면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다시 군사력 재건을 하고 싶어 하니까 이런 상황이 제일 크고, 다만 이제 지금 이제 그 태국이 뭐 앞서 말한 힐 500, 힐 350, 힐 677 이게 고지의 코드네임입니다. 이런 그 국경지방의 주요 고지를 장악한 상태로 이제 다음번에 전쟁이 났을 때 태국이 유리하게 전투를 할 수 있는 지역은 확보를 했을 거고, 요거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가능성이 거의 60%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캄보디아가 반격을 좀 심하게 하거나 아니면 이 반격 때문에 태국이 피해를 입게 되면 태국 입장에서는 그 구겨진 자존심을 좀 회복하기 위해서 대규모 지상전으로 확대를 할 수밖에 없고, 총선 전에 캄보디아가 만약에 지금도 이제 완전히 태국군이 일방적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희생자분도 나오시고 기지 몇 개는 또 태국도 파괴해야 되는데, 캄보디아의 피해가 훨씬 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캄보디아가 지금 패퇴를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만약에 뭔가 상징적으로 뭐 태국군 장성이 죽었다든가, 저번 2차 전투에는 캄보디아군 장성이 죽어가지고 이게 캄보디아가 완전 체면을 구겼듯이, 아니면 중요한 군사시설 같은 게 폭격을 캄보디아가 선택할 경우에는 태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좀 조심해야지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더 정가를 확대해서 그 실패를 만회를 해야 됩니다. 이럴 가능성이 한 30% 있다. 그리고 극적 휴전 협상, 저는 이거 10%라고 했는데 이 10%라는 뜻은 총선 전에 평화 협상이 될 가능성이 10%다. 이렇게 된 이유는 기본적으로 총선이 끝나고 나면 이제 새 정부가 출범했을 때 이제는 이제 태국이 위험 있는 동남아시아에서 위험 있는 국가니까 너무 싸움을 좋아하지 않는다. 불교 국가라는 점을 좀 태국을 아셔야 됩니다. 물론 정치라든가 외교에 불교적 관점이 개입되진 않아요. 하지만 태국 사람들의 심리라든가 생활에서 불교가 차지한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캄보디아를 혼내주고 싶은데, 그렇다 해가지고 이제 캄보디아 지도상에서 없애버려 이런 거는 너무 뭐라 해야 되나, 네. 불교식 관점이 아닙니다. 그냥 형 동생의 그 상하관계를 제대로 키워줘주는 뭐 이 정도가 때문에 새 정부가 나왔을 때 이제는 휴전 협상이 타결될 것이고, 새 정부가 나오지 않았을 때 혹은 그 다음에 이제 총선이 되지 않았을 때 갑자기 휴전을 한 경우는 10%로 낮다. 다만 여기서 변수는 트럼프 변수가 있는데, 만에 하나 트럼프가 이제 지금 남미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관점을 바꿔서 중국과 동남아시아에 대한 관심을 확대시키면, 또 갑자기 SNS 탄을 떠면서 너네들 말 안 들으면 관세 100% 올리겠다 이렇게 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지만, 지금 이미 그 태국 총리가 트럼프의 그 협상에 대해서 국민 감정 때문에 이거를 그 트럼프 협상처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요것을 생각해 봤을 때 트럼프는 거절당할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들어주다가 결국 협상을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제 좀 압박을 해가지고 지금 전쟁 전에 조기에 이제 휴전시키고 하기에는 다소 좀 어렵다라는 게 제 예측입니다. 이번에 K방산 얘기 좀 해보겠는데, 지난달 20일 인도네시아 군사 매체 조나 자카르타는 한국이
KF-21 전투기를 중심으로 UAE와 150억 달러 규모의 거대 방산 협력체를 구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추가로 이 한국과 UAE와의 협력이 강화된다라고 한다면은 인도네시아가 KF-21 협력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하면서 우려를 나타냈는데 현재 이 인도네시아 현지의 KF-21에 대한 분위기가 어떤가요? 기본적으로 그 KF-21에 대한 인도네시아 분위기는 반드시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관적인데 문제는 비정상적인 제가 정신나간이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좀 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 표현에 대해서 후회하잖아요. 진짜 이상하고 비정상적인 언론을 인도네시아 언론들이 많고 그 중에서도 좀 많이 이상한 언론들을 요새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뽑아가지고 국내 언론에서 잘못된 여론을 호도하는데 저는 그 호도하는 기자분들도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조나 자카르타는 인용할 가치가 없는 언론인데 한국 언론에서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언론이 아니라 다른 언론이나 보도를 봐야지 정확하게 인도네시아의 KF-21 분위기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조나 자카르타의 기사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그럼 진실은 어떻게 되냐? 기본적으로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그 저 유튜브에 보면 그 악성으로 댓글 쓰시는 분들 뭐 한국은 뭐 상관없다 북한과 친하게 지낼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분들은 있을 수 있죠. 근데 이분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전혀 참여하지 못하고 그 인도네시아 정부의 반응은 공식적으로 그 KF-21과 협력을 지속하고 싶다 이런 내용을 많이 합니다. 그 조나 자카르타 언론만 봐도 사실 그래서 과거의 내용과 완전히 달라져서 한국이 KF-21을 만들어서 인도네시아랑 같이 공동 개발한 건 축복이다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다만 이 언론사는 언론사라 부를 수 없을 정도로 논조가 이상하기 때문에 다른 언론사, 그 인도네시아 언론사라든가 이런 SNS 반응 보면 결국에는 인도네시아가 KF-21이 필요한데 그 현 정부의 정책이 잘못돼서 전투기를 백화점처럼 구매를 하는 너무 종류가 많은 데 대해서 구매를 한 거에 대해서 인도네시아 시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고 요 불만을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좀 답답해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정부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전투기 기종을 축소시키고 최소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그다음에 항공산을 발전시키면 좋겠는데 그걸 하지 않는다. 이런 비판이 주류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파트너 퇴출 위기다라는 내용을 조나 자카르타에서 제가 찾아보고 이걸 번역기를 했는데 그 파트너가 퇴출 위기라고 기사를 쓰는데 왜 퇴출 위기인지 기사에 없어요. 인도네시아 그 거기에서 팩트인 거는 단지 한국이 KF-21에 협력하고 그 KF-21에서 그 UAE랑 협력하고 150억 달러의 그 협력을 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한 내용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 내용만 팩트고 기자가 상상으로 그러면 인도네시아가 쫓겨나는 건 아닌가 이렇게 한 건데 기본적으로 인도네시아가 쫓겨나려면 그냥 쫓겨나면 안 되고 돈 토해야 됩니다. 그러네요. 그 뭔가 인도네시아 이야기를 해서 제가 좀 인도네시아 함께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놀라실 수 있는데 인도네시아가 계속 있어야 되는 거는 나갈 때도 돈을 주고 나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냥 공짜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인도네시아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랑 같이 가면서 걔들이 줘야 될 돈 그다음 그 받고 우린 인도네시아한테 전투기를 주고 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나 자카르타가 제가 이렇게까지 세게 이야기하는 거는 다 근거가 있습니다. 최근 기사를 보면 조나 자카르타는 어떤 언론사냐? 전 세계에서 KF-21 기사를 제일 많이 쓰는 언론사입니다. 하루에 3개에서 4개 정도의 KF-21 기사를 써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는 저 댓글 보면서 제가 많이 반성도 하고 그 노력을 하는데 KF-21 이야기 맨날 똑같은 것만 나오는데 이걸로 이제 조회수 팔아먹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컨텐츠가 많으니까. 근데 그걸 감안하고 치더라도 조나 자카르타에 저는 비할 데가 못 됩니다. 하루에 지금 같은 주제로 기사를 4개, 5개 쓰는 게 비정상적이거든요. KF-21 개발하시는 분들도 하루에 뉴스를 4개, 5개 만드시지 못해요. 그 현장에 있어도. 개발하는데 시간이 얼마 걸린대. 이 말은 뭐냐? 얘들은 기본적으로 언론이 아니다. 그리고 논조가 일관적이지도 않습니다. 조나 자카르타는 대표적인 반 KF-21 언론으로 한국에 알려진 게 작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뭐 튀르키예 칸이 더 좋다. 뭐 러시아 전투기를 사야 된다 이랬다가 요즘에는 갑자기 썸네일 이렇게 요약 기사를 좀 쓰면 뭐 인도네시아가 인도네시아 한국이 공동 개발한 KF-21이 중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필리핀이 인도네시아 덕분에 KF-21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KF-21은 F-35에 가장 적합한 대안이다. 그리고 일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가 F-35 대신 KF-21을 구매하는 것은 옳다. 근데 아니 뭐 우리나라 언론이 그 약간 국뽕 느낌으로 쓰는 건 이해하겠는데 여기 인도네시아 언론인데 왜 그렇게 쓰죠? 인도네시아의 국뽕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저는 저도 국뽕 유튜브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자긍심을 가지게 하는 여러 가지 기사들은 전 좋다고 생각해요. 다만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자랑스러워야 하는지. 얘들은 그게 없고 심지어 이 기사들을 몇 개 보면 한국에서 지금 현재 요거는 제가 정확하게 언론 검명 안 하겠습니다. 포털 사이트 등의 KF-21에 대해서
기사를 쓰시는 분들이 언론사가 아니고 이제 뉴스 컨텐츠 협조한 분들 중에 AI 기사를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AI로 기사를 쓰다 보니까 취재를 한 내용이 아니라 일어나지 않은 일을 상상해가지고 쓴 컨텐츠가 많은데 그거를 인도네시아가 다시 인용을 해가지고 이 사건이 확대되고 있어요. 저는 누구보다도 KF21에 대해서 많이 취재한 기사라고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KF21에서 단독 기사를 많이 내긴 했고요. 요거를 봤을 때 내가 일어나지 않거나 쓰지 않은 것에서 좀 이렇게 쓰는 게 너무 솔직히 좀 기분도 나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인도네시아 언론을 보기 위해서 자극적인 인도네시아 물론 보지 말고 공신력 있는 언론을 봐가지고 다른 기자분도 인용해서 보면 좋겠고 다만 이제 인도네시아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게 지금 현재 실무 협의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KF21가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협상을 해서 얼마나 어떻게 돈을 줄 것인지 계획을 잘 세워야 됩니다. 한편 UAE의 KF21 도입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난 11월 19일 카이가 두바이에서 UAE 최대 방위산업 연합체인 엣지그룹과 포괄적인 협약을 맺었습니다. 카이와 엣지그룹과의 협력 분야 중에 특히 엣지의 알타리크의 유도폭탄이 KF21에 통합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유도폭탄은 어떤 능력을 갖추었고 만약에 KF21에 통합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장점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아랍에미레이트, 한국 둘 다 윈윈할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이 KF21과 알타리크의 조합이고 요 같은 경우에 사실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많이 드리고 싶었는데 이 언론들이 관심이 없어서 제가 특별히 또 챙겨줘야 되겠다 생긴 뉴스가 이 두바이 에어쇼에서의 카이와 엣지그룹과의 협약입니다. 엣지그룹은 이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있는 방위사업체를 정부가 모아가지고 만든 방산연합체고 그래서 아랍에미레이트의 방위사업 진입에 필수적인 그룹입니다. 이 그룹과 MO를 맺었다는 게 사실 보도자를 내고 이제 카이에서도 나오는데 기사가 많이 안 됐지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인도네시아를 진짜 버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많은데 그러려면 아랍에미레이트와의 협력을 단순한 무기를 파는 데서 벗어나서 공동연구, 공동개발, 공동생산까지 가야 되는 이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걸 달성해 주는 게 지금 엣지그룹입니다. 그래서 양국 방산 생태계를 그래서 양국 방산 생태계의 결합의 신호탄이라고 제가 썼는데 이게 과장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앞으로 할 일은 이제 엣지그룹이 만든 수많은 무기들이 있어요. 드론이라든가 미사일 같은 그러니까 이 아랍에미레이트산 무기들이 있고 그거를 대해서 엣지그룹은 그 판로를 좀 찾고 싶어 하는데 혼자서는 찾기 힘드니까 카이 그다음 대한민국과 손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공동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판로 그러니까 수요도 잡고 그다음에 연구 비용이나 이런 것도 좀 분담하기 위해서 아랍에미레이트랑 R&D를 같이 하고 마케팅을 해서 특히 중동 및 북아프리카 시장에서 아랍에미레이트가 가진 지위가 상당하니까 이 외교적인 지렛대로 활용하자.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산유국이긴 한데 산업 발전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 방위 산업을 열심히 하는 것도 그 때문인데 MRO, 메인터넌스, 리페어, 오퍼레이션, 오버홀 같은 이 무기를 수리하고 유지 보수하는 이 허브를 아랍에미레이트에 설치를 해가지고 우리가 중동 시장에서 아랍에미레이트가 K방산 작전 기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작전 기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KF21에 알타리크를 통합한 내용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한가? 일단 기본적으로 KF21을 수출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물론 우리 국산 무기도 좋은 거 많고 KGGB도 좋은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알타리크 같은 경우에는 KGGB의 개량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KGGB의 단점이 GPS 위성항법 기준이기 때문에 위성 제머를 쓰면 그 좀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한국군이 쓰는 KGGB는 미국군의 허락을 받아서 군용 GPS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GPS 제머에 좀 강한데 수출형은 수출형 KGGB는 우리 휴대폰에 쓰는 GPS랑 사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요. 요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알타리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프라레드 시커 그러니까 적외선 탐색기 아니면 이제 SAL 세미 액티브 레이저라 해가지고 자동으로 표적을 낙원하는 적외선 탐색기 혹은 레이저로 조준해가지고 정밀하게 미터 단위로 그 표적지를 바꿀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같이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발달된 활공 날개 이런 걸 갖춰서 120km 이상에서 아주 장거리 타격이 가능한데 가격이 쌉니다. 왜냐하면 이게 KGGB랑 개념은 비슷한데 좀 업그레이드 된 거기 때문에 KGGB의 가성비는 챙기고 정밀도를 더 높인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KF21에 통합된다면 이제 적의 핵심 표적들을 잘 공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랍에미레이트의 수출에도 거의 청신호가 켜졌다. 왜냐? 지금 다른 부분들을 이야기한 것 중에 또 중요한 이슈가 F-35를 중동에 판매할 것인가 이런 이슈가 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 협상을 한다고 하거든요.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근데 F-35를 도입하려면 자신들의 무장을 통합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알타리크와 같은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국산 무장을 통합할 수 있는 전투기들 사이에서 아랍에미레이트가 전투기를 하나 고를 거고 KF21이 우리 경쟁자들 중 이 아랍에미레이트 무장의 통합에 제일 앞서 나간 게 바로 이 MOU가 된 거예요.
거예요. 그래서 서울 에어쇼에도 사람들이 그냥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하고 넘어갔는데 이미 KF-21 무장에 될 수 있는 그 컨피그레이션이 하거든요. 뭐냐면 이제 조합법 KF-21에 어떤 무기를 달 수 있는지 요게 그 영상이나 KF-21에 어떤 무기를 달 수 있는지 사진이 공개됐는데 거기 이미 알타리크가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KF-21에 4발을 탑재할 수 있고요. 요걸 탑재할 수 있으면 우리 철룡이라든가 여러 좋은 무기도 많지만 그거는 약간 비싸기 때문에 가성비로서 이제 싼 무기, 싼 알타리크랑 그다음 우리 철룡이랑 합쳐서 사용하게 되면 KF-21의 지상 공격 능력이 정말 높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요거 관련해서 아랍에미레이트나 한국이 같이 상생하면서 한쪽만 무조건 이제 뭐 수입하거나 돈 내는 물자가 아니라 공동 개발 파트너이자 앞으로는 이제 아랍에미레이트가 알타리크를 잘 팔려면 KF-22 팔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 플랫폼 자신들 무기를 달 수 있는 플랫폼이 그렇죠. 한국산 무기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발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해야 됩니다. 잘 시너지를 내 가지고 잘 판매가 되면 수출이 되면 좋겠네요. 아, 그럼요. 저는 이게 좀 잘 될 거로 생각합니다. 한편 2025년 12월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의 규모는 5,000톤급 이상이 되어야 하며 기밀이라 그 성능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의 크기와 능력에 대해서 취재하신 내용이 있을까요? 네, 이게 저도 좀 놀랐는데 이 국방부 장관이 국방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을 했냐면 질문 내용은 우리가 핵잠수함 못 만들 것 같아. 만들 수 있느냐. 미국이랑 협의도 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말하시는 좀 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누가 말씀하신지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장관님이 아주 소극적으로 그건 나중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할 것 같은데 아주 거침없이 이거 다 된다. 만들 수 있다. 자신 있다.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기밀이 있지만 이거 정도는 그 대충 그러니까 눈치를 좀 채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K가 원자력 잠수함 확보에 대한 찬성파로서 이번에 원자력 잠수함 추진이 될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하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 취재했고 상당 부분 근거가 있는 행동이다. 그래서 우리가 원자력 잠수함은 반드시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크다. 그래서 큰 잠수함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좀 취재했습니다. 일단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제 원자력 잠수함 목적을 생각했을 때 디젤 잠수함이 할 수 없는 임무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장시간 잠항이 가능하고 주변국을 견제하는 데는 목표가 있어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말한 그 중국이라든가 주변국 견제를 위해서 원자력 잠수함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니까요. 근데 요런 개념과 5,000톤급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개념이 결합되면 무슨 말이냐.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언론들에서 이미 4,500톤급, 5,000톤급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5,000톤급이 아니고 5,000톤급보다 더 크다는 말이 이 문장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말하면 근거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인데 제가 근거를 하나 찾았습니다. 요거는 지금 이제 지난 5월 달에 마덱스라고 하는 해양 방산 전시회에서 하나오션이 공개한 미래형 잠수함 디자인입니다. 요거 같은 발표 내용 중에서 이제 요게 원자력 잠수함이다. 이렇게 보도로 그 하나오션이 인정은 하지 않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게 아니다라고 말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일종의 컨셉카인 거예요. 컨셉카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같은 거 새로 신차를 내놓을 때 이게 내년에 나옵니다 하면서 약간 실제 차가 아니라 모형을 내놓잖아요. 맞아. 그런 것들 중에서 뭐 문짝이 3개인 것도 있고 바퀴가 6개인 것도 있고 좀 희한한 디자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미래에 어떤 잠수함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 하는 컨셉 디자인에 가깝고 이게 실제 디자인과는 좀 차이가 있다고 제가 취재 결과 확인해서 그럼 실제로 우리가 잠수함을 만들었을 때 어떤 모양이 될 것인가 여러 가지 후보군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가장 그럴듯한 걸 하나 찾았습니다. 이거는 지난달에 대전에서 열린 방산 전시에서 모형이 하나 공개된 건데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에서 잠수함용 펌프제트 설계를 했다라고 공개한 모형입니다. 펌프제트는 쉽게 말해가지고 그 프로펠러인데 프로펠러 소음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이게 프로펠러 옆을 이제 링으로 감싸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프로펠러만 그냥 개발했나 보다 싶었는데 그게 아니고 잠수함의 디자인도 같이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이것인데 일단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이게 2022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설계한 디자인으로 30억 원의 예산으로 동의대랑 부산대에서 위탁 연구를 했고 대형 잠수함과 잠수함의 추진기간에 대한 설계를 어떻게 해볼지 그 30억 원 예산으로 해봤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도 돌려보고 이런 좀 정밀한 모델인데 여기 수치가 심상치 않습니다. 길이가 111.2m, 폭이 9.8m, 배수량이 8,280톤급입니다. 그리고 최고 속도가 30노트. 요거에 대해서는 요 수치에 대해서 아주 톤이 10톤 단위까지 나오고 이제 미터가 이제 센치까지 나오는 디자인이 흔치 않거든요. 왜냐? 공대생분들 아시겠지만 뭐 연구를 할 때 필요 없는 부분 절대 안 만듭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요렇게까지 정밀하게 계산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는 결국에는 엄청 열심히 연구를 해서 실제로 좀 현실성 있는 디자인, 정밀한 디자인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여기 현장 취재
소재랑 이런 거 봤을 때 처음에는 프랑스의 그 바라쿠다라는 원자력 잠수함과 생긴 게 비슷해가지고 그냥 연구 때문에 그 모델을 사와가지고 그냥 만들었고 요거는 그냥 컨셉이구나 프랑스 잠수함이가 생각했는데 제가 사진으로 비교해보니까 프랑스 잠수함이랑 처음에 비슷하게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달랐습니다. 기본적으로 프랑스 잠수함 바라쿠다는 5,000톤급이고 5,000톤급 미만의 아주 소형이고 요거는 LA급에 가까운 대형 잠수함이고 무엇보다 함수의 모양이 다릅니다. 뭐냐면 지금 제가 최고 속도 30노트라고 쓰는데 이게 54km 정도 되는데 바라쿠다는 25노트 정도로 훨씬 느리거든요. 거의 한 10km 정도. 그래서 잠수함은 바닷속에서 가야 되니까 이 앞부분 그러니까 그 뭐라 해야 되나 머리 부분이라고 해야 되죠. 이 머리 함수의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요게 완전히 그 프랑스 잠수함이랑 다르고 그 어느 나라 잠수함과도 같지 않은 우리만의 독자적인 디자인입니다. 그런데 보면 여기 약간 모자처럼 쓰이는 이 부분을 세일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프랑스 잠수함처럼 비슷해서 저도 처음에는 그냥 프랑스 잠수함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 이 앞부분이 우리가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크기도 훨씬 프랑스 잠수함보다 크다. 그래서 제가 취재를 해보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쓰는 원자력 잠수함 디자인이 맞아요 하면 전부 다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왜 제가 이렇게 말을 했냐? 우리나라가 지금 공개 가능한 잠수함 디자인 중에서 원자력 잠수함의 가장 정밀하고 가장 정확하게 디자인한 것이 바로 이 모형입니다. 그래서 아마 요것과 거의 비슷한 그리고 배수량 같은 경우에는 그 아마도 이제 지금 요 정도라면 원자력 잠수함이 70메가와트의 원자로를 만든다 했을 때 이 속도 30노트 속도가 가능하거든요. 요런 식으로 좀 우리 생각보다 엄청 빠르게 그리고 정밀하게 설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외국 전문가들이 봤을 때 지금 아까 이 컨셉 모델이 한 거 보면 안 믿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것이 미래는 이런 식의 잠수함이 나올 것 같지만 그 일반 입장에서는 그게 그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좀 많이 혁신적이고 도전이 필요한 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딱 보면 잠수함 전문가들은 이건 2040년 이후에 나오겠네. 아직 나오려면 한참 멀었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게 생긴 것 같지만 사실은 실현 가능성이 훨씬 높은 현실적인 디자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잠수함이 10년 내에 만들어졌다. 여기에 대해서 증거가 될 수 있는 이렇게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설계를 이미 끝내놨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잠수함입니다. 길이가 111m고 뭐 8,000톤급 이상이면 상당히 큰 잠수함을 어떻게 본다면 좀 도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프랑스의 원자력 잠수함보다 크고 미국의 LA급보다 비슷하고 그 미국의 버지니아급이라는 그 12,000톤 되는 잠수함보다는 약간 작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미사일도 한 12발 이상 탑재를 할 것 같고요. 실제로 저렇게 나오는지 한번 잘 지켜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 차세대 잠수함 장영실함 진수식에서 대한미사일 해성5가 공개가 됐는데 대부분의 대한미사일은 아음속이지만은 해성5 같은 경우에는 마하 3으로 초음속 미사일입니다. 해성5에 대해서 공개된 정보는 어떤 것이 있으며 이외에도 장영실함에 탑재 가능한 현무 4-4 미사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저는 장영실함 진수식에 좀 가고 싶은데 못 갔는데 이 사진 한 장 공개돼가지고 사람들이 정확히 말하면 밀리터리 매니아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일반 입장에서 보면 이 원통이 뭐야? 그러게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네네. 생긴 것도 그냥 하는데 저 같은 사람은 거의 미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원래 알려진 장영실함의 무장은 현무 4-4라고 하는 SLBM 그래가지고 지상을 공격하는 미사일만 있었는데 해성이라는 이름은 원래 배를 공격하는 안티십 미사일이고 해성2까지만 알려졌습니다. 그러다가 3, 4를 다 건너뛰고 갑자기 이게 해성5다. 자세한 건 알려하지 마라. 이렇게 나와서 전혀 모르는 신무기가 나와서 기겁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완전히 모르는 신무기는 아니고 제가 취재랑 확인해 본 결과 그 다음에 다른 기자분들도 내용도 대체로 동의한 게 이 해성5는 한국형 촘속 지대함 미사일의 그 잠수함 탑재 개량형이다. 요거까지는 알려졌고 형상에 대해서는 아직 비공개입니다. 그래서 일단 원통만 알려줘서 이게 일반인 분들은 뭔지 모르실 거라 생각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러시아의 야혼트 오닉스라 불리는 미사일이 있으나 요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대한 미사일 배를 공격한 미사일들은 다 아음속이에요. 아음속이 어느 정도 속도냐 국제선 여객기 탈 때 내는 속도가 아음속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마 0.9라고 하는데 이게 한 1000km 정도 되는데 0.8, 0.9 되는데 마 3 이상으로 러시아제 그 야혼트 미사일은 미국산 미사일 동급 미사일보다 그 표적의 탐지 그 표적의 이제 명중한 시간이 5분의 1 정도 빠릅니다. 거의 3배에서 4배 이상 빨라가지고 저기 대응할 시간이 없어요. 대한민국은 이 한국형 야혼트 미사일에 대해서 지금 개발이 끝나서 지상에서 그러니까 땅에서 배를 공격할 때 쓰는 걸로 지금 하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잠수함에 쓸 수 있도록 개량했다. 그래서 램제트 엔진이라는 특수한 기가를 쓰는데 요거는 사실 북한도 가지지 못하고 있고 중국 정도만 가지고 있는 기술입니다. 대한민국이랑 그다음 러시아 이렇게 정도가 다고 인도가 브라모스라는 미사일로 러시아 기술을 받아가지고 만들었는데 요게 그 필리핀에 한번 수출됐을 때 중국은 난리가 났어요. 항공모함을 견제할 수 있는 미사일이 필리핀이 나왔다고 하면서 그 정도로 위력적인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항공모함 등 대형 수상함을 우리 도산한창호와 그 다음에 장영실함이 대응할
대응할 수 있는 본격적인 무장이 나왔다라는 걸 해서 아주 이제 좀 충격적이고, 특히 요거너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핵심 표적이 대형 수상 항공모함이라고 했잖아요. 중국의 랴오닝이라든가 항모들이 점점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부담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설명드릴 거, 원래는 이제 원래는 해성 5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SLBM 현무 4-4 이게 먼저 알려졌고, 이게 왼쪽이 현무 4-4의 실제 발사 장면인데, 네. 제가 이 현무 4-4 개발자분이랑 같이 이야기를 좀 하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요때 그 발사를 할 때 진짜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대통령님을 같이 이제 그 발사 장소에 데려와가지고 대통령이 발사를 내리고 이랬을 때 진짜 많이 긴장을 했는데, 그 너무 긴장하고 성공을 하니까 그 연구하신 분이 너무 긴장해서 대통령이 손을 잡고 울어가지고 예, 이런 좀 에피소드가 있을 정도로 야. 대한민국을 지금 현재 그 핵심 전력 중에 전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 왜냐하면 북한이든 미국이든 전 세계 어느 나라든 한국보다 군사력이 센 나라 있을 수 있고 핵무기를 쓴 나라 있을 수 있지만,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제거할 수 없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장고고3 잠수함에 자만 그 탑재돼서 이제 세계 비핵국이 운영하는 유일한 SLBM인데, 그럼 다른 나라는 왜 이게 없느냐? 중국도 그 디젤 잠수함에 SLBM을 탑재를 하는데 전투용이 아니라 테스트용으로 쓰고, 전투용으로 SLBM 쓴 건 현재까지 대한민국이 유일하고, 진짜요? 그리고 딱 한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한국을 따라서 가고 있는데 SLBM 하는데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계 유일의 비핵 국가 SLBM입니다. 그래서 요것 같은 경우에는 현무5 괴물 미사일보다는 탄두가 작아요. 대신에 현무5는 발사하기 전에 상대방이 위성이 많이 있으면 발사 위치라든가 이런 걸 알고 대비가 가능해요. 근데 SLBM은 아무리 위성이 많은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조차 발사하는 원점을 파악하지 못합니다. 발사하고 나서는 알아요. 바다에서 나와서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속 타격, 정밀 타격, 그다음에 기습 타격 능력으로 가져가지고, 물론 핵탄두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요걸 사용해가지고 유사시에 적의 지부를 기습 타격할 수 있고, 또한 요것들이 탄두가 지금 괴물 미사일 현무보다는 작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도 다 쓸모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현무 미사일, 현무5 미사일 같은 애들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미사일 방어 시스템, 우리는 천궁 같은 게 있는데 우리 적국도 그런 게 나중에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런 시스템들에 대해서 먼저 사전 타격을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 SLBM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뚫어주는 역할이죠. 왜냐하면 얘가 오는지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기습 공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도산 한창호라면 6발의 현무 4-4 혹은 해성 5를 탑재할 수 있고, 장영시라면 지금 이게 10발로 늘어났는데, 제가 앞서 말한 만약에 8,000톤급 수준의 원자력 잠수함이 실제로 만들어진다면 아마 10발에서 12발 정도로 대량의 미사일을 운용해서 보복 타격 능력이 확충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가 이제 최근 국제 문쟁 소식과 이제 K 방산 소식을 모아서 드렸는데, 저는 사실 저도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에서 이제 자랑스러운 K 무기 이야기하는 건 좋아요. 그리고 이야기하고 많은 그 사람들한테 좀 자긍심을 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좋습니다. 다만 이 자긍심을 줄 때 근거가 있어야지, 근거 없이 우리가 자랑을 하면 상대방이 비웃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자긍심을 주기 위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제가 최신 정보들을 모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 노력이 시청자분들한테 좀 잘 전달이 돼서 맨날 똑같은 소리 듣는데 지겨운 거 저도 잘 이해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식을 조금이라도 먼저 알려주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네, 투파원님과 또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신 전쟁 이슈 그리고 방산 이슈 알아봤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새로운 이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민석 투파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